덕후계 패셔니스타죠. 언제부터 둘 다 낯선데요. 그렇습니까? 덕후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패셔니스타도 아니고 이 턱에 이건 패션인가요? 이거 면도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아침에 뵀는데 네. 아직까지 이상하게 피가 멈추질 않네요. 지금 이게 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 뭐 만약에 저녁에 뛰었는데 계속 나면 이제 병원에 게임 자체 얘기는 아니고 그 90년대 초중반에 일본 게임을 성질 급한 분들은 국내 정발을 못 기다리고 많이 복제를 해서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본 게임을 복제해서 깔려면은 꼭 거쳐야 되는 통과 의뢰가 하나 있었는데 네. 혹시 도스 V라고 기억나십니까? 알죠. 압니다. 네. 댓글에 지금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이제 안다는 간증이 올라올 것을 예상하면서 그 시대 이제 막 90년대 이제 저는 초중반은 아니고 이제 중후반을 이제 살았는데 그때 진짜 재밌었던 게 무슨 PC 통신 이런데 네. 되게 떳떳하게 무슨 프로그램 불법으로 팝니다 해가지고 불법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CD 구워서 팝니다 이러면서 되게 당당하게 정품처럼 팔았어요. 그러니까 디스켓 그냥 자기 집에서 복사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참 그런 시대의 이야기네요. 네. 도스 V. 네. 뭔가 좀 그 추억이 있으십니까? 도스 V에 대해서? 좀 써봤던 기억은 나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딱 그런 목적으로. 네. 근데 그게 뭐 어디서 어떻게 흘러 들어왔고 뭐 이런 맥락적인 건 몰라서. 저도 그냥 이 게임을 하려면 실행하는 방법 뭐 알겠습니까? 저 뭐 초딩 중딩인데 뭘 알겠어요? 그냥 실행하는 방법 해가지고 뭐 써놓은 거 있으면 일단 재부팅을 하고 도스 V 디스켓을 1번 디스켓을 꽂고 재부팅하세요. 뭐 이제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적으로 보통의 MS 도스로 부팅을 하면 이제 시커먼 화면에 명령줄이 뜨잖아요. 커맨드 라인이 뜨고 이제 C 콜론 역슬래시 이렇게 뜰 겁니다. C 역슬래시. 사실 C 콜론 뜬 것도 좀 후기 아닙니까? A가 뜨죠 대부분. 그죠. 이제 A? 하드도 없을 때. 네, 하드도 없을 때 A. 네. 그리고 비싼 컴퓨터는 B도 있고. 그냥 키면 GW 베이직에서 출발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뜨는 게 기본 MS 도스고 국산 기성품 컴퓨터를 산 분들은 C 콜론 원화 기호가 떴어요. 역슬래시 대신에 이제 뭔가 전체적으로 폰트가 대단히 밉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도스 V로 부팅을 하면 C 콜론 N화 기호가 뜨고 이제 기호가 다 다릅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같은 코드에 대해서 다른 문자열을 배당을 해서 그런 것이고 맞아요. 지금도 국내에서 산 컴퓨터는 그 역슬래시 자리에 원화 기호가 아마 키보드에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영문 키보드로 하면 역슬래시가 나오고 한글 키보드로 하면 원화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뭐 갑자기 뭐 원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간단히 말해서 이제 기본 MS 도스는 영문, 로마자, 알파벳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동아시아에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나라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글이 표시되는 도스를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슬래시 자리에 원화가 들어간 거고 일본에서는 역시 일본 글자가 들어가는 그 도스를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역슬래시 자리에 N화 기호가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스에서 한글 나오게 하는 거 진짜 어떤 그 인고와 어떤 중학생 입장에서요. 어떤 이해 안 되는 어떤 것들의 어떤 집합 아닙니까? 뭔가 대단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도 뭔가를 갖춰야 되고 근데 뭔가를 갖췄는데 결과물은 미워요. 맞아요. 기억이 나시겠지만 폰트가 못생겼어요. 그 기본적인 한글로 구현되는 워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 나오기 전에 소위 행망 워드라고 하는데 행망이란 건 행정전산망에서 쓰는 워드를 말해요. 행정전산망에서 국가 표준 한글 코드를 써서 표시가 되는 워드를 말하는데 걔네들은 다 글자가 미웠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뭐 하여튼 뭐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 그러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아시아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상당히 제한돼 있었고 맞아요.
그게 또 한정된 메모리에 많은 글꼴을 예쁘게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근근히 집어넣은 글자들이 예쁘지 않은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답이 될 텐데 그럼 왜 그렇게 밉지만 우겨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얘기를 좀 하면은 그 뭐 흔히 비트 바이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8비트 컴퓨터, 16비트 컴퓨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에 연산하는 단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비트는 네. 그냥 아까 모스보 얘기하셨지만 껐다 켜졌다 하는 그 신호 하나가 비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진법으로 0이냐 1이냐의 요거 하나가 1비트고 그러면 8비트가 되면 이진수 8자리니까 왜 굳이 8비트 얘기를 하냐면 네. 그 8비트 또는 1바이트가 그 처음 컴퓨터 만든 알파벳 쓰는 나라에서는 기본적인 그 글자를 담는 크기, 그러니까 연산 단위로 충분했습니다. 왜냐면은 그죠. 알파벳이 26자, 대문자, 소문자 합해도 50자고 그죠. 웬만한 특수문자의 숫자를 다해도 100자가 될락말락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물 몇 개에다가 대문자 소문자가 그쵸. 있다고 해도 50 몇 예, 개고 예. 여기에다가 뭐 예를 뭐 독일이나 뭐 이런 그 그런, 프랑스 같은 데 예. 쓰는 글자를 더 해봤자 한 60, 70개 되고 뭐 그리고 따옴표, 거기다- 물음표 다 넣어도 256이면 충분. 그렇죠. 심지어 256이 남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알파벳 처리에서 쓰는 것은 1바이트, 즉 8비트 중에서 7비트만 썼어요. 그러니까 7자리만 해서 128개면 다 들어가고 네. 나머지 하나 끝자리는 그게 뭐 페리티 비트라 그래서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복잡하기도 하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시그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용도로 네. 일종의 검증 그 뭐 우리도 네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아마 뭐 그런 용도라고 넘버 하는데 이렇게, 뭐 예. 그런 식으로 썼다 그래요. 그래서 128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시아에 넘어오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여긴 도저히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글 천자문. 그렇죠. 한글만 해도 우리는 뭐 한글은 뭐 20넉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걸로 조합하면 숫자 어마어마하게 많고 전 사실 진짜 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한글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해요. 입출력에 있어서 유리한 게 있죠. 이렇게 키보드로 치거나 그쵸. 이럴 때 한자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유리한 게 있는데 이걸 어떤 폰트 그리고 이걸 어떤 글자의 코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원리상 간단한 거지 실제로는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로 구현하는데 한글이 전 난이도가 가장 높지 않나. 차라리 한자처럼 나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끄트머리쯤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사실은 지금 유니코드에서 한글이 두 번째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인 줄 알았는데 아쉬운데요. 네. 그러게요. 왜 첫 번째 아니지? 왜냐면 한자도 부수까지 다 따로따로 들어가고 이체자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전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한글의 어떤 굉장히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 막 허락허락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인가? 백백 뭐 이런 그 백인데 그걸 막 이런 글자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자음 이렇게 섞으면 이런 소리로 그냥 읽어주지 않을까 하면서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디지털에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환경이 한글의 잠재력을 저는 이렇게 막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과연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냐? 좀 지금은 네. 코드 차원에선 되는데 네. 그거를 출력해줄 폰트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많습니다. 그런 거 많아요. 예. 네. 하여튼 뭐 요 얘기는 되게 길지만 제가 책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약간 지금 광고하기는 좀 이르고 네. 컴퓨터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원래 타자기 얘기예요. 근데 그 이론적으로는 간단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붓글씨 시대에는 아까 말씀을 빌자면 정말 자유도가 엄청나게 맞습니다. 많은 대신에 이제 뎁스는 낮지가 않은 뭐 그냥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구현하려면은 그 자유도를 다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 좀 알고리즘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럼 또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근데 오늘은 뭐 기계식 타자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게 왜 그러면은 어떻게 컴퓨터에 집어넣느냐만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알파벳은 1바이트 문자라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바이트 안에서 8비트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동아시아 문자는 1바이트로는 안 되는 거죠. 256개로도 택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2바이트 문자라 그럽니다. 2바이트로도 사실 모자랍니다. 사실은 다 안 들어가죠. 네. 사실 다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256 곱하기 256 하면 65,000 얼마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뭐 얼추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한중일 이걸 다 넣는다 그러면 어렵고 그래서 맞아요. 유니코드가 되면은 훨씬 많아지고 네. 유니코드 안에는 사실은 뭐 3바이트, 4바이트 문자도 있고 그래요. 그 유니코드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그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글 윈도우에서 예를 들어 뭐 중국어 소프트웨어 이런 거 돌리면은 글자다 깍깍깍깍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 폰트 제대로 나오면은 한글이 다 이상하게 나오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또 도스V랑도 연결이 되는 게 네. 심지어 그것도 이제 윈도우 얘기고요. 도스 시절에는 어떤 언어를 쓸지가 그냥 부팅할 때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2바이트라고는 해도 그 6만 개 정도의 정보를 메모리에 다 로딩을 하면 그 메모리가 다른 일을 할 공간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메모리에 올려놓을 수가 없군요. 6만 그쵸. 몇 개라고 해도 요즘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어쨌든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는 640킬로바이트 이랬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한글도스가 있는 걸로 사도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한글도스는 디스켓만 남겨놓고 네. 영어도스로 새로 깐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맞아요. 글자 모양도 좀 떨어지고 왜냐하면 한글도스로 부팅하면 이제 2바이트 공간에 1바이트 문자들이 섞여 있으면은 상당히 좀 어색하거든요. 맞아요. 어색하고 맞아요. 네. 일단 2바이트 글자꼴 자체가 그렇게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면은 싹 밀어버리고 영문도스로 대부분 새로 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게임 뭐 한글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한글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뭐 한글을 지원하는 또 다른 뭐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그렇죠. 올리고 막 그랬던 아니면 기억이... 한글도스로 부팅을 네. 새로 하거나 네. 일본어 게임 할 때면 이제 일본도스로 부팅을 새로 하거나 그래야 네. 되는 거죠. 네. 그 하드웨어적으로 해결을 한 것이 이제 한글 카드도 혹시 기억을 하실 카드? 기억나요. 그 아이사 슬롯에 꽂는 예. 그 뒤에 네네 압니다. 그러니까 예. 한글 도스를 깔고 또 한글 카드까지 꽂아야 원활하게 이제 한글이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메모리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별도의 칩으로 그거를 롬으로 그거를 한글 부분 정보를 처리를 해주는 거죠. 항상 궁금했는데 그 한글 카드는 뭘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한글 입출력 부분을 메인 메모리가 아니고 그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한글 가속 카드 뭐 이런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위탁. 무슨 GPU처럼 그런 GPU처럼 뭐 HPU 이래야 되나? HPU. 한글 프로세싱. 네. 지금은 뭐 이거저거 다 해봐야 칩 하나에도 들어가고도 남을 텐데 네. 그때는 굳이 컴퓨터 뒤 열어서 이거 꽂고 뭐 네. 이래야 되는 그런 재미가 있었죠. 그렇죠. 영상 가서 이렇게 막 찾아보고.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그 아레아 한글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었던 이유가 네. 아레아 한글은 한글 카드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래픽으로 한글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글 카드를 꽂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레아 한글 상에선 한글이 입력이 되는데 네. 아레아 한글에서 Alt X 누르고 끝내고 나와서 네, RTX. 네. 끝내면 영문 도스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거기선 한글 키가 또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한글 도스에서 물론 아레아 한글 돌릴 수도 있지만 그건 모든 걸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폰트를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한글 카드로 하드웨어로 처리하고 메인 메모리에서 처리하면 이게 진짜 뭐
되게 슬퍼요. 폰트 자체가 명조 아니면 고딕 이렇게 나오고 그죠. 매우 밉게 나오는데 아래 한글 초창기에는 무려 4개의 폰트를 제공하고 필기체와 샘물체까지. 샘물체. 샘물체. 오랜만이다 진짜. 네.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옛날 그 초기에 조합형 한글 위주로 이렇게 써서 선택권이 많이 없었을 때 그 아까 행망용 뭐 말씀하실 때 제가 옛날에 한글전을 했었거든요. 한글 날 때. 근데 그때 한글 박물관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자기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주민센터에 등록을 못 하신 분이 있는 맞아. 그 설미 씨 아니야? 맞아. 매번 인용되는 박설무의 의사할 때 의자에 미음 박설무 씨. 그분 뭐 인터뷰 나온 영상 막 이런 것들 보고 그랬거든요. 그분 뭐 싸이월드도 가입 못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애초에 받아주질 말든가. 받아줘 놓고 국민 역할을 못하게 하니까 이거. 동사무소에선 수기로 받았겠죠.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전산에 넣으려고 봤더니 이제 안 되는 거지. 약간 정말 뭔가 탑골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아래 한글은 저기 세운상가에서 팔기 시작을 해서 지리적 연관성이 갖다 붙인. 근데 그래서 일단 숫자상으로도 그 2바이트 정도가 돼야 2바이트란 건 이제 표현 자체를 16진수 2개 두 자리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16 곱하기 16이니까 뭐 AC 뭐 A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야 글자의 개수도 나오지만 또 화면상으로 보이는 것도 공간을 그러니까 요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말한 2바이트 1바이트는 전체 그 문자 표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는 또 8비트 문자, 16비트 문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요때 8비트 문자라는 건 그냥 한 글자의 도트의 개수를 봤을 때 알파벳은 가로가 8비트, 점이 8개, 세로가 16개 하면은 우리가 십자수 뜬다고 생각하면 대충 8 곱하기 16에선 글자가 밉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 스토크 퍼즐을 하는 그 칸에 색칠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근데 그 8 곱하기 16으로 십자수를 떠서 동아시아 문자를 쓴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것도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용용자. 용용자. 그렇죠. 아니 뭐 거북이 구자. 그렇죠. 한글로도 뭐 핥아 먹었다. 뭐 떡볶이를 핥아 먹었다. 뭐 이런 거는 이게 연상이 돼요. 연상이. 그거를 십자수 떠서 그 공간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8개. 떡볶이 8개를 핥아 먹었다. 그래서 아까의 1바이트, 2바이트랑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화면상의 글자 하나를 구현할 때도 동아시아 문자는 16비트, 즉 이제 그래서 16 곱하기 16의 정사각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커서 자체가 커져요. 그래서 못생겼구나 한글 루스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서양 그 알파벳 쓴 타이포그래피 역사가 그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 비트맵의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볼만한 폰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 폰트 같은 경우는 그 인쇄용 폰트의 역사도 길지 않은데 그 정사각형에 우겨 넣다 보니까 모양이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도스 V란 거는 사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완전히 일문도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도스 V는 비교적 뒷시기에 나온 건데 그 V가 VGA의 V입니다. 다시 옛날로 이제 시간 여행을 해보시면 그때 VGA라 그러면 꽤 좋은 거였어요. 엄청 좋은 거였죠. VGA 카드도 XGA 뭐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기에서 이제 그 지금 요즘도 그냥 그래픽 카드를 VGA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뭐 SVGA나 앞에 뭐가 붙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냥 그 뭐지 다나와 이런 데 가면 VGA 누르면 그래픽 카드들 나오고. 그래픽 카드를 아직도 VGA라고 부르는 그 VGA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의 조상님 VGA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로서는 해상도가 높았기 때문에 VGA 카드가 있는 데서 도스 V를 돌리면 글자를 16 곱하기 16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 V 환경에서 뭐 삼국지라던가 무슨 하여튼 일본 게임들을 돌리면 글자가 꽤 그래도
볼만하게 나왔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기억을 청취자들이 많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큰일이다. 이거 사람들 무슨 얘기하지? 어느 시절 얘기야? 탑골 오락실. 그렇죠. 예. 한국이 월드컵 4강 갈 줄 몰랐던 시기. 4강 갈 줄 모른 정도가 아니라 월드컵에 나가는 거 자체가 상당히 큰 뉴스였습니다. 상당히 오래 못 나가다가 86년부터 연속해서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탈리아 월드컵. 그러니까 91년 뭐 92년이면 월드컵에 그러니까 86년이 아마 멕시코였을 겁니다. 그 시절. 예. 그땐 뭐 도스부인이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근데 요는 옛날에 그렇게 그 이제 1바이트 문자와 2바이트 문자 또는 8비트 글꼴, 16비트 글꼴 이런 것들이 아시아에서는 나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졌냐면은 사실은 그 흔적이 약간씩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니코드랑 같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해결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해결은 뭔가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그 컴퓨터 자체가 좋아지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아주 최적화된 코드를 찾고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실제 일어난 일은 컴퓨팅 파워가 말도 못하게 좋아지면서 뭐 6만 자? 뭐가 문제야? 10만 자도 넣어줄게, 20만 자도 넣어줄게. 이렇게 되면서 그냥 유니코드에 다 집어넣으면서 사실은 더 이상은 그러니까 물론 인코딩 변환 같은 걸 해야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 안에 몇십만 자가 다 들어 있는 거죠. 맞아요. 막 일본어 나오고 중국어 나오고 한국어 나오고 다 나오는 게 몇 년 안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사실 완성형, 조합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것들 다 표현이 됩니다. 유니코드 상에 다 들어 있고. 유니코드에 막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집트 문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수메르 쐐기 문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뭔가 유산이 남아 있다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그 워드가 컴퓨터에서 문자 입력하고 또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쓸 때 이 8비트 좁은 글자 알파벳과 넓은 글자의 구별이 미묘하게 있어요. 요거를 그 타이포그래피 용어로 하면 이제 전각 반각이라 그러는데 전각 반각은 사실 아래 한글 같은 거 쓰면은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전각이 간단히 말하면 원고지 한 칸입니다. 원고지 한 칸 다 쓰는 거. 그리고 반각은 원고지 반 칸인데. 요새 사실 원고지를 어디까지 배우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원고지 규칙에 보면은 요즘도 원고지 배우나요? 네. 배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도 귀담아 듣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원고지란 거 자체가 사실 20세기 초에 20세기 초는 아니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발명이 된 일종의 정착이 된 기술입니다. 그 활자 인쇄 시대로 넘어가면서 원고의 양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글을 받아오면 그냥 인쇄를 해주면 됐는데 신문 같은 건 지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지구나. 그렇죠. 종이 규격화된 종이에 써오면 원고지 몇 매 이렇게 해서 원고료로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지면에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견적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인쇄 용어들이 전각 반각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전각은 원고지 한 칸. 원고지 한 칸은 동아시아 문자들이잖아요. 한글 완성된 음절 글자, 한자, 일본어 뭐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다 전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 부호 중에서 큰 거, 뭐 물음표, 마침표 이런 거 전각이고 반각은 이제 아라비아 숫자, 알파벳 글자, 알파벳도 이제 주로 소문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고지 쓰기 배울 때 뭐 1987년 하면은 뭐 19 한 칸에 87 한 칸에 쓰고 떠올라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였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1987을 다 전각으로 한 칸씩 쓰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시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고. 근데 이제 원고지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 쳐도 가만히 보시면 커서가
알아서 인지를 하는데 맞아. 여전히 알파벳 소문자랑 숫자는 반각으로 움직입니다. 반각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맞아. 문자들은 전각으로 움직여요. 네. 요즘도 특히 그 무슨 코딩용 폰트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무슨 코딩할 때 쓰면 편합니다 해가지고 코딩용 폰트가 있는데 코딩용 폰트를 보면은 한글이랑 그러니까 알파벳 2개의 한글 하나 크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폭이 다른 폭이 딱 맞게.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게 인쇄 활자도 사실은 실제로 그래요. 네. 그 알파벳 소문자들은 폭이 정말 반 정도고 1:2 아까도 8비트 곱하기 16비트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폭이 2:1 정도고 대문자나 동아시아 문자들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글쓰기 수업 같은 걸 할 때 학생들한테 실제로 받는 질문도 학생들이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요즘 애들은 원고지는 오히려 나중에 배우고 어릴 때부터 이 문서 작성기로 글을 쓰다 보니까 네. 마침표 쓰고 한 칸 띄는 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네.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학교나 뭐 이런 데서 원고지 사용법을 배우면 마침표 쓰고는 한 칸을 띄지 말고 물음표나 느낌표 다음엔 한 칸을 띄어라. 실제 규칙이 그렇습니다. 헷갈리죠. 그럼 왜 이러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거를 이 워드 쓸 때에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결국 똑같이 한 칸 띄는 스페이스바 하나 넣는 건데 그 물음표나 느낌표는 전각이니까 스페이스를 하나 넣으면 그냥 한 칸 띄는 거고 마침표 쉼표는 반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표 쉼표 쓰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원고지상에서는 그게 한 칸인 거죠.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표랑 따옴표가 한 칸에 들어가도 되는 이유도 사실 인쇄 시대와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는 거죠. 인쇄 시대의 어떤 유산이 그 컴퓨터에서 인식할 때도 전각 반각이라는 것으로 계승이 되고 근데 서양에서 온 문장 부호들은 대부분 반각인 거거든요. 재밌다. 그게 이제 컴퓨터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반각과 정각을 나누는 게 꽤 효율적으로 정보량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압축을 하기 전에는 딱 만들어진 문서가 가장 최적화된 양으로 이렇게 딱 정제되게 그렇게 해주는 규칙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낭비가 덜하게. 낭비가 덜한. 그러니까 그 한 칸일진 몰라도 이게 양이 뭐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그걸 따른다면. 그럴 수 있죠. 그걸 다 합해보면. 그리고 원래는 그 모든 걸 반각으로 쓰던 사회에서 만들어진 규칙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거긴 오히려 전각이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대문자거나 아니면 뭐 물음표, 느낌표 같은 큰 부호일 때만 전각처럼 사실 이제 초창기 컴퓨터에서는 아예 모든 걸 반각으로 처리하긴 했죠. 근데 조금 얘기 복잡한데 인쇄에서도 이제 전각으로 처리해야 될 것만 일부 전각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한국어에선 전각 문자고 반각이 이제 문장 부호에서 섞여 들어온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알쓸신잡이긴 합니다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유니코드가 이제 유니코드가 모든 걸 다 담아서 편해졌다라고는 하는데 그죠. 이 또한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글에서 혹시 한자로 검색을 해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자 변환을 할 때 그냥 우리 한국어 그 윈도우에서 추천하는 한자로 변환해서 검색할 때랑 일본 키보드나 중국 키보드를 설치하고 일본어 키보드에서 한자 변환해서 검색할 때 중국어 키보드에서 한자 변환해서 검색할 때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눈으로 읽기는 같은 한자로 보여도 검색 결과가 실제로 다르게 나와요. 우와, 진짜요? 그러니까 한국식 한글을 변환한 한자로 검색하면 한국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고 일본어 키보드로 변환해서 검색하면 일본어 문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중국 간체자로 검색하면
중국 중국 문서가 많이 나오고 번자로 검색하면 대만 문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같은 글자라고 생각해도 이체자가 조금씩 다 다르고 그게 유니코드가 다 다릅니다. 왜냐면 한 나라 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뜬금없지만 예를 들어 평평할 평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한번 손으로 써보세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가운데 점 2개를 이렇게 아래가 좁게 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위가 좁게 쓰신 평을 이렇게도 쓰잖아요. 평자를 위가 좁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2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니코드에는 따로따로. 2개가 다른 글자로 돼 있구나. 왜냐하면 나라마다 어느 걸 많이 쓰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데 뭐 유니코드로 이 2개는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두 나라에서도 많이 쓰니까 그냥 이걸로 합시다라고 하면 채택이 안 된 쪽에서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둘 다 넣어. 뭐 예를 들어 또 깃털 우자 같은 경우 깃털 우자는 뭐 배울 습자에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깃털 우자 같은 경우도 그 가운데 이 날개 깃털에 해당하는 부분이 둘 다 아래로 내려가는 우자가 있고 위아래 이렇게 되는 우자가 있어요. 실제 그게 다 다르게 내 머리에 아래는 일본식 깃털 우자고 위아래 이거는 이제 중국식 깃털 우자인데 역시 유니코드엔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렵다 이거. 칼검자 같은 경우는 한 뭐 이체자, 간자 뭐 이거 합치면 한 10가지 이상의 변종이 있는 그 이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글에서 뭐 검자를 검색해가지고 하면 한국에서 많이 쓰는 검자가 들어가고. 그렇죠. 일본에서 그걸 넣으면 일본에서 많이 쓰는 한자가 들어가고. 그게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문자가 검색 그 쿼리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다른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구나. 그게 동일하다고 혼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알고리즘은 아직은 언어학 하는 분들, 어문학 하는 분들은 그 변환 테이블 같은 거를 따로 만들어 놔요. 이제 자기 연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체자 사전 같은 거를 하는데 뭐 구글 같은 데서 그게 매번 그걸 참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부하가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죠. 매번 그 이체자 엔진을 돌려버리면은 다 배려해 주려면은. 구글 느님은 구글 느님은 그거를 그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몇 개를 더 줘야 될 수도 있고 탄소.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구글 느님은 해주실 거다 이렇게.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구나.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눈에는 덜 보이게 됐지만 뭐 완전히 없어진 거는 아니다. 그 옛날 청계천 핫하던 시절 얘기에서 출발은 했는데 결국은 되게 현재 지금 사용하는 문제로까지 탑골에서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탑골에서 청계천까지. 그러니까 이런 도스 V라는 게 우리가 그 시절, 물론 저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한번 게임 해보겠다고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시면서 그랬던 그것이 알고 보면 동아시아 글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지난한 사투의 한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삼국지나 이런 거 이렇게 걸 박사님의 도스 V 이야기, 탑골공원, 이게 진짜 탑골공원. 탑골에서 건진. 탑골에서 건진. 아니 이런 골동품이 황학동 시장에서 건져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